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침체가 바닥을 찍었다. 지금 집을 살 타입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반등 현상이다. 아직은 집 살 타입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경제통 안도걸의 경제똑똑 코너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흐름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건데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네, 이제 먼저 수요 먼저 보죠. 가격이 최우선 영향 변수겠죠. 시장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늘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뭐 줄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구매 능력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실질 소득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통상 주택 구매 시 일정 부분 은행 대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의 대출 규제나 금리 수준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 보증금 제도가 있죠. 통상 이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즉 보증금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은요, 신규 주택 건설과 이제 기존 주택의 매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신규 주택은 중장기 주택 수에 전망한 정부나 민간 건설사의 주택 건설 투자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은 이제 주택 보유자의 이제 매물이죠. 매물은 가격에 영향을 받죠. 지금의 가격이 꼭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팔려야 할 것이고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매물을 이제 걷어들이고 할 겁니다. 이런 네. 과정에서 이제 공급의 변화가 있죠. 네. 자, 수요 측면에서 집을 사려는 동기에 따라서 실수요, 또 투자 수요, 투기 수요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 정책은 어떤 수요에 좀 맞춰서 추진되어야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실수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이제 구입하거나 일가구 주택자가 집을 옮기려 하는 경우처럼 거주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을 실수요로 봅니다. 투자 수요는 우리 임대 등록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주택을 구매해서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거두려는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죠. 이러한 수요를 잘만 활용하면은 안정적인 임대 시장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제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는 시세 차익, 즉 자본 이득을 노리고 집을 사는 경우죠. 이 수요야말로 이제 주택 시장에 버블을 만들고 영끌 투자를 유도하고 또 버블은 한시 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계 부채가 늘고 깡통 전세 등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상은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투자 수요를 활용하는 선에서 이제 그쳐야 되겠죠. 가장 경계해야 될 이제 투기 수요는 다시는 우리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제 막아야겠죠. 네. 자, 이번에 정부가 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전매 기간이나 분양 자격 제한 등을 좀 해제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이제 수요를 많이 억제했던 그런 핵심 규제 등이 이제 대부분 풀렸습니다. 서울 강남 3구나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완전히 해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이제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종전 10년에서 3년으로 이제 크게 이제 단축을 했죠. 그리고 정부 안에서 지금 발표된 이제 하나 있는데 실거주 이제 의무 기간입니다. 요거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견이 있지요. 부동산 투기 촉발 우려 때문에 이건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 규제도 크게 풀렸습니다. 이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세대주만 과거에는 분양 신청을 했었는데 세대 원동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크게 풀렸죠. 네. 자, 차관님, 뭐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집을 자기의 돈만 가지고 오롯이 사는 분들 참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또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서 또 뭐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또 규제 수요 영향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좀 중요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네네. 이제 대출 규제는 이제 대출이 차입자의 채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채무 상환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LTV, DTI, DSR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LTV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합니다. 개별 대출권을 두고 주택 가격 대비 담보 인정 비율을 이제 상한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주택자 경우는 70%, 그리고 유주택자는 60%로 지금 상한을 두고 있죠. 네, 그리고 DSR이라고 총 부채 올리금 상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일으킨 전체 대출금을 대상으로 보고 1년간 상환해야 될 올리금 총액이 연간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현재 은행권의 경우에는 대출 자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은 40%를, 올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고,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한 50%로 이제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DSR 기준을 변경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부채 올리금 상한 비율은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게 2022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었었는데요. 저는 이 규제 도입이 조금 빨랐더라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부동산 광풍을 막을 수 있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특례보금 자리론이라는 주택구매 정책자금을 출시를 했습니다. 차입자의 소득 제한이 없고요. 4% 저리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50년 만기로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정부가 총 40조 원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 DSR 규제 적용을 배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금년 5월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네. 종전에 만기가 최장 40년이었는데요. 10년을 늘려주니까 연간 올리금 상한액이 이제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DSR 규정상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DSR 규제를 간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모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만 해도 7월 한 달간 약간 7조 정도가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주택거래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제 실탄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대출 비용이 되는 금리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듯 싶은데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과열 시기였던 2020년에는 이 금리가 2%였어요. 이때 주택 대출이 이제 급증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이제 버블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되었었죠. 2021년 중반 들어서부터 이제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모두 이제 고금리 기조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담보 금리도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담보 대출 재원이 되는 게 은행이 이제 금융채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이 금융채의 발행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지금 6% 수준에 좀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입자에게는 굉장히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되겠죠. 예. 결국 이게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지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른바 전세 보증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좀 유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받으면 아무래도 고객들의 부담 없이 자기 자본의 부담 없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갭 투자라고 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 제도가 가수요를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이제 60 내지 70%에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구매할 때 이제 구매 자금의 6, 70%를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한 3, 40%를 은행 대출 받거나 아니 자기 자금으로 이제 조달해서 집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이제 별도 자금 조달 부담 주니까 집을 구매하려는 이제 수요가 이제 커지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경제력에 받쳐줄 수 있는 좀 수준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네. 이제 주택 가격의 이제 적정성에 대한 이제 예, 평가 예. 문제겠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개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라고 이제 영어로는 말하는데요. 중위소득을 가진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제 14.2배입니다. 14년. 를 꼬박 있지 않습니까? 모아야지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예. 통상 과거의 평균치가 저기 12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보다 좀 높지요. 두 번째로 이제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주택 시가총액이 얼마냐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통상 과거치를 보면 한 2.2배 되는데요. 지금 한 3배 수준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대비 주택 가격 비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과거 10년 평균치가 1.7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배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의 주택 시세가 적정 평균가나 또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 주택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도 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에 따른 이제 매수 수요가 일부 발생을 좀 한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 특별 구매 자금 공급 등을 이제 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이제 증가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택 거래량을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시점 대비 전국은 2배, 서울은 3배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도 이제 금년 들어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었고, 6월, 7월 현재 전국은 약보합세로, 서울은 소폭 상승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관님 끝으로 전세 네. 가격 변동 추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 6월, 6월부터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과 달리 우리 광주와 같이 지방에 이제 전세가격 지수는 지속 하락했는데요. 지금 8월 말 최근 이제 주간 동향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보합세로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약간은 지금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